그 다음에 우선 매수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선 매수 신고하고 매수 보증금 안 내는 그런 걸로 악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 138조하고 좀 비슷하다. 138조가 뭐냐면 이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그 결정이 되고 나서 대금을 내야 되는데 대금을 못 내는 경우는 재매각할 때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유추 적용하더라도 우선 매수 청구권은 딱 한 번으로 제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 집행관이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인데 그럼 요걸 지킨다 그러면 요 사람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 요 공유지분 매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입찰길에 나와서 매수 신고인이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그래서 매수 신고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수 신고인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찰되게 내버려둬요. 그죠? 매수 신고인이 없다. 그럼 더 다운되니까 자기가 내버려두고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거든요. 지금 실무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결국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딱 보고 없으면은 있으면은 사버리면 그렇게 하면은 딱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고를 했다가 또 신고하고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은 그 남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우선 매수 행사할 때 아예 신고서 낼 때 보증 제공을 의무화하자. 돈을 미리 받자. 이 사람이 의사도 없이 돈 낼 의사도 없이 그냥 신고서만 제출해가지고 계속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거래도 많아요.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되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걸로 봐서 다른 사람이 섭외가 들어옵니다. 섭외가 들어와서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너 명의로 받자. 이런 굉장히 뭐랍니까 좀 불의가 많아요. 이렇게 탈법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 명의신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빌미를 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사기 때문에 명의신탁이거든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탈법도 적용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제한해서 해야 되는데 돈을 내도록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제한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뭐 일환이라 그럴까요? 뭐 꼭 그런 일환은 아니지만 179페이지에 이 대법원 2006년 사례는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게 일괄 매각으로 뭐 여러 부동산, 갑, 을, 병 이렇게 부동산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갑 부동산에 관해서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 지분입니다. 그래서 갑, 을, 병이 부동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매각된 경우에 그 부동산 일괄 매각된 부동산 중에서 하나만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 이런 사람이 일괄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괄 매각은 일괄 매각 제도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죠? 다 함께 묶어서 파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로따로 찢어 팔면은 굉장히 손해본다, 서로도.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 팔아야 되는데 묶어 파는 과정에서 일부가 공유부동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유부동산 그 일부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체를 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지나치다. 지금 법원의 분위기는 아시겠죠? 여기는 가급적 제한하려고 그래요. 현행법상으로는 적어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뭐 그런 뭐 분위기라 그럴까요? 꼭 그런 걸로 안 따지더라도 공유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우선 매수 청구권을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184페이지 수원지방법원 사례입니다. 요것도 지금 아까 위에 대법원 사례하고 사안이 똑같네요. 이 사례도 지금 일괄매각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법원이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공유일 때는 그 우선 매수 기회를 안 준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9년 사례. 이건 조금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공유 부동산이 나왔는데 아마 남편 이제 부부지간입니다. 부부지간인데 뭐 A 부동산 A, B가 부부인데 그 공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B 지분이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B가 채무자 아니겠습니까? 채무자로서 자기 그 재산이 공유 지분이 경매로 나갔는데 A는 특별한 거 없으면은 우선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데 B가 죽었습니다. B가 죽어가지고 채무가 상속이 됐어요. A한테.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A도 결국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참가할 수가 없다.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매수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채무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채무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는 자격도 없는데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2006년 사례 189페이지 사례입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공유 지분이 나와서 공유 지분이 나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공유자가 와가지고 공유자하고 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내지 말고 더 다운시켜서 그 싸게 받자. 싸게 받으면 니한테 얼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래 A, B 공유였는데 B 지분이 뭐 낙찰이 됐거든요. 다른 사람 C한테 낙찰이 됐는데 이 C가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A한테서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내가 더 다운시키는 비싸게 받았으니까 다운시켜서 내가 우선 매수하면은 싸게 받는다. 그러면은 그 차익을 나누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합의를 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C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돈 내고 취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A가 약속 위반이다. 약속한 대로 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약정금이에요. 제목이 약정금. 근데 법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때 그 약속이란 게 그런 약속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서면으로 했는데 뭐 낙찰 받아서 뭘 되면은 준다 이렇게 했어요. 재입찰해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약정금의 대상이 아니다. 약속의 대상이 아니다. 약속에 따른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충주지원 사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을 좀 탈법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에 그 형제 관계였어요. 근데 한쪽 지분이 경매로 나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와서 네 이름으로 바꿔. 그러니까 A, B 공동 소유였는데 B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원고가 와가지고 와서 그 A한테 와가지고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사라.
우선 매수자로서 사라 라고 꼬드겨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등기를 안 넘겨주는, 사실은 이제 사고 나서 자기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는 가시죠? 구조가. 그러니까 결국은 B지분은 A가 낙찰을 받았죠. 원고 돈을 들여서 낙찰을 받았고, 원고하고 A 사이에는 낙찰 받으면 이제 나중에 원고한테 뭐 넘겨주기로 뭐 이렇게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들은 이제 소위 이제 명신탁 사안들이거든요. 명신탁.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원고가 사는데 그 A가 명의만 빌려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명신탁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실제로는 원고가 사지만 A 이름을 동원해서 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판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B께 팔렸죠. 그죠? B께. 그러니까 B가 판 사람인데, 그걸 사실은 이제 법원이 판 거 아니겠어요? 법원이. 그러면은 이런 그 명신탁 부분을 계약명신탁이라고 해요, 법적으로. 근데 이런 계약명신탁의 경우에는 이 A 앞으로 명신탁이긴 하지만, 원래 명신탁은 기본적으로 무효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부동산 실명법에서 무효로 보는데, 이런 계약명신탁의 경우에 판 사람이 그런 명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계약명신탁의 경우에는 이런 A가 취득한 물권 취득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그래서 A가 지금 유효하다고 보고, 이런 명신탁을 원고가 등기를 자기한테 넘겨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명신탁이긴 하지만 들였던 돈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됩니다. 이런 관계로. 그래서 갑이 지금 A 명의로 취득한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 부동산 실명법상 논리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돈만 받을 권한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런 걸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세요. 예? 잘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명법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벌금도 추가해야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벌금 내고 전과자 되면서 또 과징금도 또 상당하고, 뭐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그게 이제 메리트가 있었으면 그런 걸 많이 동원한 사례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저도 빨리 마치고 싶은데 지금 아직 남아가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부지방법원 2009년 203페이지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여기서는 공유지분이 경매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는데 우선 매수자가 딱 달라가지고 낚아채 갔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뒤다 보니까 요게 이제 실제로 이게 공유자가 산 게 아니라 뒤에서 돈 댄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람이 사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권리자고 명의만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고발하고 이 사람들을 처벌받았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까지 청구했어요. 너 그렇게 넘어간 건 잘못된 거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한 데 대해서 법원은 원고 주장이 틀렸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니까 아까 논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런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으로서 판 사람이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공유자의 물권 취득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의 해석상으로 유효하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A는 비록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A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9년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다 채무자인데요. 그러니까 공유 부동산인데 다 이제 A, B 이렇게 단순하게 봅시다. A, B인데 A, B 모두 다 지금 채무자예요. 채권자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들인데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좀 특이하게 아마 10분의 1 가지고 있고 10분의 1 지분, 10분의 9 지분 이렇게 따질 때 다 경매를 집어넣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채권자가 10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취하해버렸어요. 그리고 10분의 9 지분만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땅을 뺏긴 사람이 이 은행을 상대로 10분의 1 지분권자로 하여금 우선 매수 청구권을 동원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이용해서 요 사업권 땅을 가져야 뭐 사업이 되는 데 있잖아요. 그 주택사업 같은 거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근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동산에 경매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자유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조정할 수 있겠죠. 한쪽만 딱 집어넣으면은 한쪽이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